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아기 하나 데리고 친정아버지께 육아 도움 받으며 혼자 살아가는 돌싱녀예요.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이 아빠를 비롯한 시댁으로부터 아기만 데리고 도망치듯 빠져나와 버렸네요. 친정아버지 혼자 사시는 친정으로 돌아와 복직하고 워킹맘으로 사는 지금 마치 천국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시댁 식구들과 남편과 함께 살던 그 집은 지옥과도 같았어요. 저의 전남편은 최고의 전문직으로 꼽히는 의사였어요. 전문직 남자와 결혼을 앞둔 여성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 남자가 개천에서 용난 계룡남인지 아님 시댁에서 개원하는 걸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집인지를요. 제 전남편은 흑수저 집안에서 태어나 순전히 본인만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된 계룡남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온 시댁 식구들이 남편만 쳐다보고 빨대꽂이를 하더군요. 저도 적은 월급이지만 안정적인 공무원이고 시댁 식구들에게 최대한 정성을 다하려 했어요. 하지만 가난한 시댁 식구들은 절 가족이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편 돈 축내는 식충이로 보더군요. 막장 시모와 개날라리 신우 셋과 함께 살던 시댁은 거대한 불구덩이 같았어요. 계룡남이 남편과 결혼한 지 3년 된 저까지 불구덩이로 끌어내리려고 하더군요. 다시 생각만 해도 너무 싫어서 소름이 다 돋네요. 둥글둥글하고 순한 성격이라 웬만하면 다 좋게 넘어가려던 제가 이렇게 입에 거품을 물고 이혼한 걸 보면 얼마나 막장 시댁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아무것도 모른 채 의사 남편과 결혼해서 학을 떼고 이혼하기까지 지난 3년간의 썰을 한 번에 풀어볼게요.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고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세요. 갓 낳은 아기 데리고 이혼한 저의 선택이 옳았는지를요. 먼저 저희 친정아버지는 태권도 선수셨어요. 아쉽게도 국제대회에서 입상은 못하셨지만 돈 없는 집에서 못 먹고 못 배운 실력으로 그 정도면 엄청난 실력이었다고 생각해요. 늘 가난한 동네에서 없이 살다 보니 제 주변에는 다 못 사는 사람뿐이어서 세상 사람들이 다 허리띠 졸라매고 사는 줄 알았어요. 저희 엄만 식당에서 일하셨는데 저와 제 친오빠 이렇게 두 자녀를 먹여 살리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아빠가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셨는데 그게 부침이 좀 심했거든요. 아빠가 입에 발린 소리 하시며 영업을 잘하는 스타일도 아니셨고요.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태권도 도장끼리 경쟁하느라 아빠는 늘 맘졸이며 투잡, 쓰리잡을 뛰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게 네 식구가 똘똘 뭉쳐 한 칸짜리 방에서 고된 생활을 했어요. 현실적인 돈 문제 때문에 우리 집은 한 푼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 투쟁하는 합숙소 같은 느낌이었죠. 저와 오빠도 어릴 적부터 맨날 남이 버린 옷과 물건들만 쓰고 아끼며 사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그렇게 몇 년을 살다 보니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엔 통장에 돈이 좀 모였나 봐요. 드디어 방 2칸짜리 전세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무려 아파트로 말이죠. 이사 간 당일 아직 짐을 다 풀지도 않은 채 엄마 아빠가 시장에서 통닭 한 마리를 사오시더군요. 돈 아낀다고 가족끼리 생일 케이크도 한번 안 사 먹어봤는데 아파트에 이사 온 기념으로 통닭 사서 생전 처음 가족 파티를 했네요. 자, 엄마가 손이 작아서 한 마리밖에 안 사왔는데 난 됐으니 너희들 실컷 먹어. 여보, 자기도 닭다리 하나 잡고 뜯어. 찌질지게 가난한 남편 만나 지금까지 고생하고 살았으면 이 정도 호강은 해도 되지 뭐. 이제 전세지만 아파트로 이사도 왔고 우리 부부도 좀 누릴 거 누립시다. 백날 첫날 생고생만 하다가 늙어 죽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안 그래? 아빠는 엄마에게 이렇게 농담하며 닭다리를 하나 건네주셨어요. 그런데 그 닭다리가 엄마의 처음이자 마지막에 호강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엄마는 처음 살아보는 아파트가 너무 쾌적하고 좋다면서 통닭을 다 드시지도 않은 채 연신 바닥을 걸레질하시며 닦고 또 닦았어요. 그러다 엄마가 갑자기 윽 소리를 내시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어요. 엄마 왜 이래? 아빠, 얼른 119 불러요. 엄마가 쓰러지셨어요.
결혼해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칸방 차글세를 벗어나려 밤낮으로 일하시다가 과로로 심장마비가 온 거였어요. 평소에 병원비 아낀다고 건강검진 한 번을 안 받아봤기에 엄마 심장이 약한지 어쩐지도 모르고 살았죠. 정말 돈이 전부가 아닌데 건강 잃으면 돈이고 뭐고 쓸 겨를조차 없는 건데 저나 우리 가족은 참 바보같이 살았어요. 우리 집안에 환한 해바라기 같던 엄마가 급작스레 돌아가시고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죠. 불행인지 다행인 건지 그 충격에서 헤어나기 위해 각자 도생으로 그냥 몸을 갈아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엄마가 과로하다가 돌아가신 걸 빤히 알면서도 어딘가에 집중하지 않으면 심적으로 너무 괴로웠거든요. 전 미친 듯이 공부를 했고 오빠는 하루 종일 운동에 매달렸어요. 아빠는 태권도장 운영과 더불어 주말이면 투잡, 쓰리잡을 뛰셨어요. 하루는 오빠가 학교에서 놀림을 받았다며 아빠에게 하소연을 하더군요. 아빠, 때밀이 알바 그만하면 안 돼요. 우리 태권도장 같이 다니는 친구가 태권도 관장님이 목욕탕에서 때밀이 한다고 다 소문 퍼뜨리고 다닌다고 말이에요. 네? 저는 그때 아빠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처음 본 것 같아요. 심지어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도 워낙 정신없이 장례식 치르고 저희 남매 돌보시느라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아빠였거든요. 근데 때밀이 그만하란 말에 그동안 삼켜만왔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시는 느낌이었어요. 아빠도 좀 쉬고 싶은데 가만히 있으면 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구나. 여보, 보고 싶소. 대체 왜 이렇게 빨리 가버린 거야? 그때도 느꼈죠. 아빠도 사람이구나. 그날 밤 늦게까지 세 식구가 나란히 식탁에 앉아 엄마를 추억하며 생전 처음으로 마음을 터놓았던 것 같아요. 그 후로 아빠는 태권도장 운영에만 몰두하셨고 오빠는 태권도 선수가 되기 위해 진로 설정을 했으며 전 안정적인 직장인이 빨리 되기 위해 열공에 열공을 더했어요. 그 결과 오빠도 원하는 대로 태권도 선수가 되었고 전 서울 명문대학을 조기 졸업하고 7급 공무원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전 엄마가 돌아가시고부터 뭐든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게 습관이 되었죠. 그렇게 몇 년을 일하다 보니 상체 관절 여기저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노가다 일하는 사람이나 몸 상하는 줄 알았는데 항상 뻣뻣하게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사무직들도 아프기 마찬가지더군요. 직장 근처 정형외과에 단골 환자가 되고 말았죠. 그날도 환자 대기석에 앉아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앉아 계신 모르는 할아버지가 카통 사육법을 저한테 물어보시더군요. 전 당연히 친절히 가르쳐드렸죠. 아유, 고마워요 아가씨. 참하고 예쁘게 생긴 아가씨가 노인네 모르는 걸 친절하게도 알려주네. 아, 별 말씀을요. 칭찬 감사합니다. 한 5분쯤 지났을까? 이번엔 저쪽에서 웬 할머니가 절 향해 소리치며 달려오시더군요. 딸아, 내 딸아, 오랜만이다. 웬 모르는 할머니가 제게 딸이라고 하며 와서는 와락 부둥켜 앉더군요. 전 너무 놀랐어요. 심지어 그 할머니는 몸에서 악취가 심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어리둥절하며 그 할머니와 껴안고 있었는데 안에서 진료를 보던 정형외과 의사와 간호사들이 나와서 할머니를 제게서 떼어내시더군요. 아이고, 제가 다 죄송합니다. 치매 걸린 할머니 환자분이신데 따님으로 착각했나 봐요. 현재 딸하고 연락이 안 되신다고 하네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충격이 큰가 봅니다. 특히나 안 씻는다고 난리치셔서 요양보호사분들이 난감해하시네요. 여튼 환자분께 민폐 끼쳐서 죄송합니다. 정형외과 의사로부터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나자 그 할머니가 너무 불쌍했어요. 그 치매 걸린 할머니는 여전히 절 보고 딸아를 외치며 버둥거리셨어요. 전 괜시리 돌아가신 엄마가 생각나서 그 할머니한테 다가가 다시 한번 말없이 안아드렸어요. 가족한테 버림받았다니 제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렇게 상황이 일단락되고 저도 정형외과 진료를 보고는 일을 마치고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죠. 갑자기 모르는 핸드폰 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누구시죠? 저 아까 그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치매 걸린 할머니로 인해 대화 나누었던. 기억하시죠?
아, 의사 선생님 안녕하세요. 근데 어쩐 일로 전화 주셨나요? 혹시 제가 진료비를 일부 계산 안 한 게 있나요? 아, 아닙니다. 그냥 너무 인상 깊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신뢰를 무릅쓰고 진료 기록 보고 연락처 알아내서 전화해 본 거예요.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은 전부터 인상 깊게 봤어요. 미리 말씀드리면 전 아직 총각이고요. 불순한 의도로 보미 씨를 지켜봐왔던 건 아닙니다. 나 사적인 감정으로 지켜봐왔지만 총각이 아가씨 좋아하는 게 불순한 건 아니겠죠? 아, 근데 보미 씨 아직 결혼 안 하신 분 맞죠? 그의 속사포 렉 같은 고백이 당최 이해가 안 가더군요. 하지만 시종일관 웃으며 얘기하는 그의 목소리가 즐겁게 들렸어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진료도 꼼꼼하고 친절하게 잘 봐주셔서 선생님이 환자가 제일 많던데 사적으로 대화 나눠도 참 소탈하시네요. 성격이 좋으신 것 같아요. 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끔 저희 병원 내 다른 의사한테 진료받으시던데 그럴 때면 질투가 나더라고요. 여튼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오늘 낮 사건도 있고 겸사겸사 이대로 지나가선 후회하겠다 싶어 연락드렸습니다. 제 고백을 받아주세요. 성격이 급하시네요. 저희 아직 사적으로 만나지도 않았는데 제가 이상한 여자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그럼 알아갈 기회를 주세요. 당장 내일 퇴근하고 저녁 식사 같이 하죠. 어떠세요? 그렇게 그 정형외과 의사와 저는 바로 다음날 만나서 밤 12시까지 호프집에서 재미나게 얘기하다 헤어졌네요. 그 호프집에 들어갈 땐 서로 꽤나 어색했지만 나올 땐 손잡고 나왔어요. 그만큼 첫 만남에 대화가 아주 잘 되었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죠. 공통적인 관심사도 많았고요. 그리고 솔직히 털어놓자면 키 180 넘고 얼굴도 잘생긴 훈남 의사가 제게 스트레이트로 호감을 표현하는데 안 넘어갈 여자가 몇이나 있을까요? 그 남자의 이름은 박의상. 이 사람과 전 그날부로 커플이 되었죠. 이런 식으로 공부했으니 명문대 의대생이 되었겠구나 싶을 정도로 저와의 관계에 있어서 저돌적이었어요. 진짜 추진력 하나는 짱이었죠. 결혼 얘기까지 나오는데 몇 달 걸리지도 않았네요. 그런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었어요. 바로 그의 가족들이었죠. 박이상 이 남자는 위로 누나 셋이 있었고 일찍이 홀로 된 호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누나들은 모두 시집 갔지만 하나같이 남편들과 사이가 안 좋다며 이혼 얘기가 오가는 중이라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뻔질나게 친정을 드나들었어요. 누나 셋과 호러머니가 합심하여 마치 저와의 데이트를 방해라도 하려는 듯 맨날 불러대더군요. 분위기 잡고 뒷골목 아무도 없는 곳에서 뽀뽀라도 해볼락 하면 느닷없이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큰누나? 집에 온 거야? 또 매형이랑 싸웠다고? 육탄전을 벌린 거야? 아휴, 애들도 있는데 성질 좀 죽이지 그랬어. 어디 다친 데는 없고? 정형외과 전문의인 남동생이 우리 누나 다친 데 없나 한번 봐줘야지 뭐. 지금 곧 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 아니, 누나가 남편하고 치고받고 싸웠다고? 그걸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 평소에도 그래? 그게 일상이라 이제 나도 아무 느낌이 없네. 여튼 당장 집에 가봐야겠어. 자기야, 정말 미안해. 우리 내일 또 한번 분위기 잡아보자고. 빠이빠이. 그랬던 케이스가 어림잡아도 한 30번은 넘는 것 같아요. 한 번은 너무 열이 받아 남친한테 불같이 화를 내기도 했죠. 지금 장난해? 나랑 데이트 중에 또 쪼르르 집에 가겠다는 거야? 이번엔 몇 번째 누나가 남편하고 싸웠다는 거야? 자기 누나들은 다 쌈딱이야? 매번 이래놓고 나한테 결혼하자고 했던 거야? 어디 무서워서 결혼을 하겠어? 닭이 부리로 지렁이 쪼듯이 자기네 식구들이 날 쪼아먹는 거 아니냐고. 이 정도로 소리치며 화냈으면 남친도 반격할 줄 알았어요. 사실 이별할 각오까지 하고 분풀이 한 거였거든요. 근데 남친의 반응이 절 머쓱하게 하더군요. 자기야, 정말 미안해. 내가 이렇게 무릎 꿇을 테니 한 번만 용서해줘. 난 자기랑 꼭 결혼하고 싶어. 우리 엄마랑 누나들 다들 가난하게 자라고 가난한 매형들만 내 고생하는 사람들이라 거칠게 변해버렸나 봐. 원래는 진짜 여리고 심성 곱고 착한 사람들이야. 너무 불쌍하잖아.
그나마 우리 집에서 가장 성공한 내가 걷어줘야지. 안 그래? 자기도 어렸을 때 가난했었다며. 내 심정 알겠지? 남친의 사슴같이 큰 눈망울에 눈물이 가득 고여 저한테 빌고 또 비는데 제가 오히려 미안해지더군요. 결혼 전에 아주 냉철하게 판단했어야 했는데 그때 당시엔 저도 완전히 남친한테 퐁당 빠져버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네요. 남친은 절 얼른 자기네 집에 데려가 인사시키고 싶어 했어요. 그동안 결혼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는지 엄청난 추진력으로 밀어붙이더군요. 저도 남친을 사랑했기에 거의 다 그의 제안대로 따랐던 것 같아요. 조신하고 깔끔하게 차려입고 예비시댁에 갔죠. 표면상으로 현재 그 집엔 남친과 예비시모만 살고 있었기에 시모 선물 정도만 챙겨갔어요. 그런데 막상 도착하니 현관에 웬 신발이 엄청 많이 있더군요. 누나들과 조카들까지 총 출동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하나 절 반겨주는 이가 없었어요. 다들 쫙 찢어진 눈으로 팔짱 끼고 절 노려보고 있더군요. 안녕하세요. 김봄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형님들도 다 와 계신지 모르고 어머님 선물만 좀 사왔네요. 꽤 큰 과일 바구니니 이따 부엌에서 제가 깎아올게요. 야, 장난해? 벌써부터 어디서 형님이래. 우리가 널 올케로 받아들일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집안 대들보를 통째로 뽑아간다면서 겨우 과일 바구니 딸랑 들고 와? 듣자 하니 집, 차, 병원 개원하는 비용 중에 하나도 안 해온다면서. 의사 남편을 가지려면 물질적인 희생을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의상이 누나로서 나 이 결혼 용납 못해. 합당한 돈을 가져오라고. 돈. 남친 둘째 누나로부터 첫 대면에 야소리에 돈 가져오라는 소리를 듣자 하니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심한 모욕을 당한 건 생전 처음이었어요. 그나마 옆에 있던 남친이 말려줘서 거실로 겨우 입장할 수 있었죠. 둘째 누나, 자자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개원할 때까지 돈 아끼기 위해 결혼 후 우리 집에서 엄마랑 몇 년만 학가하기로 했어. 그리고 봄이가 그동안 일하면서 모은 돈도 가져오기로 했으니 너무 뭐라 하지 마. 봄이 놀라겠다. 예비 시모도 한성갈 하는 사람 같았어요. 박 의상이 헛똑똑이야. 널 사위 삼겠다는 부잣집 딸내미들이 줄을 섰는데 어디서 저런 가난뱅이 버러지를 데리고 오냐? 아유, 내 팔자야. 네가 정형외과 개원하려면 당장 몇 억이 필요한데 며느리 덕 좀 보려고 했건만 진짜 천년이랑 결혼할 거냐? 이대로 있다간 정말 안 되겠더군요. 예비 시댁 식구들의 기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저도 결혼 파토낼 각오하고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았죠. 아니 어머님, 가난뱅이 버러지라뇨. 저희 아버지와 오빠는 태권도 도장 잘 운영하고 계시고 저도 7급 공무원으로서 정년 보장되고 평생 연금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 가졌는데 이 정도가 버러지 소리 들을 수준인가요?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초면에 제가 이 집안 식구들한테 이토록 조림돌림 당할 만큼 만만해 보이세요?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부잣집 며느리 얻어서 기생충처럼 다들 들러붙어 사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눈물이 나오는 걸 꾹꾹 참고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왔어요. 그들 앞에서 울면 왠지 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자기네들도 그리 부자는 아니면서 나보고 돈 없다고 무시하는 꼴이라니. 의사 아들 하나 뒀다고 아주 양반이 따로 없었죠. 저와의 결혼을 강력히 원하던 남친은 진짜 파토날까봐 그날 이후 거의 저를 스토커처럼 따라다녔어요. 귀찮을 지경이었죠. 자존심에 크게 상처를 입은 제가 이별을 선언하고 꿈쩍도 안 하자 남친은 다른 수를 쓰더군요. 남친 혼자 결혼식장을 예약하고는 청첩장까지 찍어서 제가 일하는 사무실 사람들한테 다 돌리더군요. 당연히 저한테도 한 장 주고요. 어이없어 하고 있는 제게 동료들은 다들 축하해줬고요. 화가 나서 남친을 따로 만나 진지하게 대화를 했어요. 대체 이게 뭐하는 짓이야? 자기 스토커야? 난 당신네 가족들이 원하는 돈 많은 집안 자식이 아니야. 부잣집 딸내미 하나 꼬셔서 얼른 결혼해. 우리 헤어져.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그럼 나 없어져 버릴 거야. 봄이가 나랑 결혼 안 해주면 나 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릴 거라고. 넌 내게 전부야. 내가 우리 가족들이 뭐라 하는 거 다 막아줄 테니 얼른 식 올리자. 식장까지 다 예약해놨어.
아니, 우리 혼인신고부터 빨리 해치워버리자. 자기랑 법적으로 얼른 부부가 되고 싶어. 내가 이미 봄이 아버님이랑 오빠도 만나서 얘기 끝냈어. 우리 결혼 허락 받아냈다고. 우리 가족들은 나한테 맡겨. 다들 내 말이면 껌뻑 죽는 사람들이니 상견례고 뭐고 식장에서 보면 되지 뭐. 집으로 가니 아빠와 오빠가 제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더군요. 제 속도 모르고 말이죠. 우리 딸 결혼한다고? 남자친구 얘기를 아빠한테 한 번도 안 하더니 이미 청첩장까지 만들었더구나.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명문대 의대 출신의 정형외과 의사라니 아빠가 반대할 이유가 없지. 신혼집은 지금 시댁에서 잠깐 합가한다며? 아빠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 중에서 최대한 보태줄 테니 현금으로라도 갖고 가도록 해라. 평소엔 무뚝뚝하시던 아빠가 환한 미소로 제게 축하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는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까지 저와의 결혼을 원하는 남친의 집착이 저에 대한 찐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시댁 식구들의 공격을 모두 막아준다는 남친의 말도 진짜라고 여겼죠. 그때 단호하게 남친과의 인연을 끊었어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후회되는 지점이네요. 남친의 말대로 상견례도 생략하고 결혼식장에서 시댁 식구들 2번째로 봤네요. 그런데 신부 대기실에서 신부 입장하기 전에 또 작은 소동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우리 고모가 너무 당황해 하시더군요. 봄이야. 내 보석들이 든 가방이 통째로 없어졌어. 당장 경찰이라도 불러야겠어. 고모가 예전부터 하던 루비 반지랑 다이아랑 진주 목걸이 등등. 너 알지? 그거 다 합치면 1,000만 원도 넘는데 이를 어쩌니? 저희 친정과는 다르게 고모는 부잣집에 시집가서 주얼리도 다 진짜 보석들로만 착용하던 분이었어요. 그런 보석들을 통째로 잃어버렸다니 큰일이었죠. 제 결혼식에서 발생한 일이었기에 신부 입장 전 얼른 수습해야겠다 싶어 경찰을 불렀어요. 바로 CCTV까지 확인했지만 CCTV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일이라 경찰도 절도범을 찾지 못했죠. 너무 안타깝고 고모한테 제가 다 죄송했지만 그 사건은 그렇게 넘어가고 말았어요. 남편의 병원 일이 너무 바쁜 시즌이었기에 신혼여행은 가까운 일본으로 잠시 다녀왔어요. 3명의 신우들과 시모 선물로 각각 샤넬백을 선물로 사들고 갔어요. 다 제 돈으로 말이죠. 시댁 식구들이 당연히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죠. 야, 샤넬백 정도로 퉁치고 넘어가려고 했어? 의사를 남편으로 맞이했으면 적어도 에르메스 정도는 선물로 들고 와야 하는 거 아니야? 막내 형님, 자꾸 야야거리시는데 올케라고 정확히 호칭을 불러주시는 게 좀 더 교양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 집에 시집 올 때 현금 2억 넘게 들고 와서 어머니가 형님들께도 섭섭치 않게 드리고 나머지 현금은 나중에 남편 개업할 때 쓰려고 통장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무슨 밥숟가락 하나 덜렁 들고 온 며느리 마냥 몰아가지 마시라고요. 샤넬백 싫으시면 저 돌려주세요. 당장 중고로 처분할 테니. 아니, 저건 어디서 지보다 나이도 많은 형님들한테 눈을 희번뜩이며 지랄이야. 그리고 줬다 빼는 게 어딨냐? 어서 내놔. 에르메스 대신 이거라도 하고 다녀야지 뭐. 첫째부터 셋째까지 자매들이 하나같이 지랄들인지 정말 남이었으면 머리칼이라도 쥐어 뜯어주고 싶을 만큼 얄미웠어요. 그렇게 지옥 같은 합가가 시작되었죠. 거지 같은 성깔에 시모와 합가하는 걸 제가 너무 쉽게 여겼나 봐요. 그 후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아파 진통제며 소화제를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참으로 바보 같았죠. 70대의 시모는 물 떠와라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제게 다 시키더군요. 저도 하루 종일 공무원 일하며 진이 다 빠져서 집에 돌아왔는데도 시모는 살림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다 시켜 먹었죠. 요실금이 있던 시모는 하루에 빤스만 몇 개씩 뒤집어 벗어내 놓았어요. 가끔은 변실금까지 있는지 똥 묻은 팬티까지 저보고 빠르라더군요. 어머님, 정형외과긴 하지만 아들이 의사인데 아들한테 요실금, 변실금 같은 거 상담 좀 받아보세요. 병원 추천받아서 진료도 한 번 더 받아보시고요. 맨날 오줌 똥 묻은 팬티를 다 저보고 빨래하라고 하시면 며느리 보기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야 이년아,
진짜 보자 하니 어른한테 못하는 말이 없구나. 넌 뭐 안 늙을 것 같냐? 평생 젊을 것 같냐고. 너도 나중에 똥오줌 지리는 날이 올 거야. 잔말 말고 빨아. 손빨래 팍팍 해서 얼룩 다 치우란 말이야. 지금 어머님 나이 들었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손발 멀쩡하시면 이런 건 며느리인 저한테 시키지 마시고 직접 하세요. 저도 비이상해서 더 이상 빤스는 못 빨겠네요. 게으르기만 하고 무지 까다롭던 시모의 비위 맞추기가 힘겨워질 때쯤 첫째 시누이가 이혼했다며 애 둘을 데리고 시댁으로 들어왔어요. 돌아버리겠다군요. 여기 방 3개니까 나랑 애들이랑 작은 방 하나 써도 되지? 나 남편이랑 이혼했으니 다른 남자들이랑 소개팅도 해야 하고 바쁠 것 같으니 올케가 주말마다 애들 좀 맡아줘. 네? 이혼을 하셨다고요? 갑자기 왜요? 아니 남편이 새삼스레 내가 정가 가지고 비아냥대잖아. 깜빵 들락날락거리년이라나? 참네.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본인도 어릴 적부터 깜빡 드나들기를 밥 먹듯이 했으면서 말이야. 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얼굴은 곱상하게 생겨서 깜빵? 너무 놀라서 동공지진이 일어났죠. 따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큰형님이 정가 기록이 있어? 감옥 갔다 왔냐고. 미리 말 안 해서 미안해. 오래전 일이라 까먹고 있었네. 까먹을 게 따로 있지. 그런 걸 나한테 얘기 안 하면 어떡해. 대체 무슨 죄로? 몇 개월이나 교도소에 있었던 거야? 몇 번째 전과 말하는 거야? 누나 사기랑 절도 7범이라 좀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어 감옥. 날라리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사기에 절도까지 7범이라니. 갑자기 큰 신우가 무섭기까지 하더군요. 그 후로 뭔가 제 귀중품 보관을 좀 더 조심하게 됐죠. 큰 신우와 조카들이 시댁에 얹혀 살았어도 자잘한 살림은 다 제 몫이었어요. 그날도 큰 신우 방까지 쓸고 닦고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디서 낯익은 복주머니가 보였어요. 밑에 이름이 이니셜로 조그맣게 적혀있길래 확인했더니 우리 고모 이니셜이었고 그 안에 들어있는 보석들은 어릴 적부터 봐오던 고모의 주얼리들이 확실했어요. 그럼 그때 결혼식장에서 고모 주얼리를 훔친 사람이 바로 내 큰 신우? 그때부터 손발이 달달 떨리기 시작하더군요. 결혼 후 다른 남자 만나러 다니느라 정신없던 큰 신우가 집에 도착하자 붙잡고 따져 물었어요. 이 복주머니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우리 고모 것이 확실한데? 결혼식장에서 훔친 거예요? 아 이거 그냥 누가 화장대 위에 놨길래 내가 갖고 온 건데? 뭐야 지금 내가 훔쳤다고 의심하는 거야? 그때 경찰 오고 난리 났었던 거 다 봤으면서 진짜 뻔뻔하네? 또 깜빵 가고 싶어요?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남편이 전화기를 들고 신고하려던 절 말리더군요. 제발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지금 또 누나가 깜빵 가면 조카들은 누가 키우겠어? 지금도 이혼한 매형이 양육비 한 푼도 안 줘서 내 월급에서 누나 생활비 주고 있는데 제발 신고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주면 안 될까 여보? 뭐? 이혼한 누나랑 조카 생활비를 당신이 내고 있다고? 어쩐지 나한테 생활비 한 푼 안 주고 다 내 월급으로 커버하려는 이유가 있었구만. 난 당신이 개원할 비용 모으려는 줄 알고 생활비 한 푼도 요구 안 한 거야. 근데 엄한데 돈을 쓰고 있어? 아유 이 등신아. 가족들이 말려서 결국 신고는 안 하고 그대로 넘어가고 말았어요. 마음속으로 고모에게 너무나 미안했죠. 설상가상으로 한 달 뒤 둘째 시누이가 조카 넷을 데리고 시댁으로 기어 들어오더이다. 나도 언니처럼 쿨하게 이혼해버렸어. 아이 낸 육아에 스트레스 받아 돌아버리겠는데 동네 아줌마들하고 호스트바 한번 갔다고 남편이 난리를 치잖아. 지는 룸사롱이며 노래방 도우미며 맨날 여자들이랑 뒹굴면서 말이야. 아니 둘째 형님, 저희도 시댁에서 신혼살림하고 있긴 하지만 여기가 방 3개짜리 30평 아파트인데 아이 4까지 데리고 여기서 어떻게 다 같이 지내시려고요? 거실에서 자면 되잖아 올케. 너무 싫은 티 팍팍 내는 거 아니야? 기분 잡치게. 곧 방 얻어서 나가줄 테니 걱정 말라고. 이 집 식구들은 죄다 구라쟁이들인지 얼마 뒤 나간다는 둘째 시누이는 계속 거실에서 지내더군요. 맨날 속 끓이고 있는 제 눈치를 살살 보던 남편은 저와 단둘이 여행을 한번 가자고 권유했어요.
가까운 제주도로 다녀왔는데 여행 내내 머릿속엔 시댁에서 탈출하고 싶다란 생각뿐이었죠. 여행에서 돌아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 분가를 제안했어요. 나 이대로는 못 살아. 당신 당장 핸드폰 켜고 통장 내역 까봐. 얼만큼 모았어? 내가 모은 거랑 합쳐서 우리 원룸이라도 얻어서 나가자. 그런데 제 두 눈으로 확인한 남편의 통장 내역은 처참하더군요. 남편은 페이닥터 치고는 비교적 많은 월급인 세후 1,800만 원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통장 잔액은 300만 원이 전부이더군요. 이게 다 뭐야? 지금 당신 재산이 300이 전부야? 어서 내역서 다 보여줘, 어서. 남편은 그동안 매달 시모와 신우 3명에게 무려 1,600만 원씩을 바치고 있었어요. 본인은 200만 원으로 식비며 용돈, 유흥비 등으로 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돈을 모을 수가 없었고 덕분에 시모와 시누이들은 직업 하나 없이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들 키우며 잘 살 수 있었던 거였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죠. 내 쥐꼬리만한 공무원 월급은 살림살이하는데 다 들어갔는데 개업할 돈 모으라고 터치 안 한 남편 월급은 죄다 시누들과 시모에게 들어가고 있었다니.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이혼해. 다 필요 없어. 이렇게는 못 살아. 이게 무슨 결혼 생활이야. 노예 생활이 따로 없지 뭐야. 그것도 날 경멸하는 사람들과의 합숙 생활을 매일 하려니 나도 힘 빠져. 변호사 선임하고 이혼 서류 준비할 테니 당신도 대비해. 남편은 또 강하게 만류하더군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남편 얼굴도 마주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참 하늘도 무심하시지. 지난달에 갔던 제주도 여행에서 덜컥 임신이 되어버렸어요. 속이 미식거려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테스트기를 해보니 빼박 임신이었죠. 0.1초 동안 남편 모르게 아이를 치우고 그대로 이혼을 진행할까도 생각했지만 일단 남편에겐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뭐? 야호, 너무 잘됐다. 우리 아기라니. 너무 예쁠 것 같아. 딸이든 아들이든 우리 꼭 낳아서 잘 키우자. 이혼 같은 건 없던 일로 하자. 자기야, 내가 다 미안해. 앞으로 누나들한테 생활비 주던 건 일단 반으로 줄일게. 누나들 직장 잡을 때까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대출을 받아서라도 원룸으로 분가하자는 저와의 약속을 남편은 차일피일 미루더군요. 그러는 동안 저희 배는 불러왔고 만삭이 될 때까진 직장을 다녔던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출근길에 덜컥 양수가 터져버렸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생판 모르는 사람을 붙잡고 좀 도와달라고 사정했어요. 119에 실려가서 바로 아기를 낳아야만 했죠.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는데 전 아주 늦게 태어났다고 해요. 수술 도중 죽다 살아났다고 하더군요. 어쩐지 자궁뿐만이 아니라 몸 전체가 부서질 듯 너무 아팠고 왠지 모르겠지만 목소리도 다 쉬어서 아예 안 나왔어요. 친정 아버지께서도 마냥 제 곁에 잊을 수가 없었고 남편도 페이닥터이니 입원하는 내내 있어줄 수가 없었어요. 친정 엄마라도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힘들 때 내 옆에 있어주셨을 텐데 너무너무 서러웠어요. 나오지도 않던 목소리로 병원 침대 난간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네요. 하도 우니까 간호사가 옆에서 다독여주더군요. 시누이들은 당연히 코빼기도 안 비쳤고 시모만 잠깐 왔다 갔어요. 몸과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저의 맘에 비수만 잔뜩 꽂아놓고 갔죠. 야, 너만 애 낳은 거 아니다? 이 세상에 애엄마들이 얼마나 많냐? 그렇게 침대에 누워서 편히 보내니 좋지. 얼른 일어나. 집 와서 살림해야지. 우리 집에 사람만 10명이 넘는데 네가 없으니 돼지우리가 따로 없구나. 아참, 이 말하려고 왔는데 깜빡할 뻔했구나. 너 요즘 여자들이 가는 산후조리원 갈 생각은 추워도 하지 말아라. 2주 있는데 몇백만 원이나 돈 쓸 생각하지 말라고. 집 와서 살림하며 움직이면 그게 다 운동이 돼서 산모한테 더 좋단다. 너무 열받은 저는 악마 같은 시모한테 울부짖으며 소리쳤어요. 지금 그따위 말 짓거리러 여기 왔어요? 어머님 사람 맞아요? 완전히 사이코 아니에요? 지금 어머님 손자 출산하다가 죽다 살아난 며느리한테 그게 할 소리예요? 내 돈으로 산후조리원 갔다 올 테니 상관하지 마세요. 입원실에서 당장 나가세요. 당장.
내 선택은 완전히 잘못된 거였어요. 애초에 하면 안 되는 결혼이었죠. 단순히 돈만 없는 시댁이 아닌 상식과 예절이 아예 없는 시댁 식구들이었죠. 제 기준으로는 사람처럼 안 보였어요. 그저 악마들, 의사 아들한테 돈 빼가는 개 버러지들로만 보였어요. 오히려 아기를 낳고 엄마가 되고 보니 저 혼자 키워도 충분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차피 남편에게도 정내미가 다 떨어졌거든요. 그 정점이 되는 사건이 얼마 후 발생했어요. 육아휴직을 하고는 집에서 갓난아기를 보고 있는데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여보, 셋째 누나가 이혼하고 기분 풀러 콘서트장 갔다가 애를 낳았대. 지금 당장 병원으로 좀 가줘야겠어. 아기는 우리 엄마한테 맡기고 말이야. 뭐? 셋째 형님이 애를 낳았다고? 이혼은 또 언제 했대? 거기 남편은 뭐하고 내가 병원을 가? 누나가 말하길 애 아빠가 누군지 몰라서 전 남편을 못 부른다네. 매형애는 아닌가 봐. 그래서 말인데 당분간은 당신이 애 좀 키워줘야겠어. 뭐? 지금 자기 뭐라고 했어? 우리 사랑이 낳은 지 얼마나 됐다고 나보고 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조카를 키우라고? 제정신이야? 그럼 어떡해. 셋째 누나가 취업해서 직장에 다녀야 한다는데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채 돈 벌러 직장 나가는 우리 누나가 불쌍하지도 않아 자기는? 순간 결심했어요. 아, 이 남자도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 남자랑 계속 살다간 내 명이 못 죽겠구나. 이 집 식구들은 날 사람이 아닌 노예로 보는구나. 탈출하자. 당장 이혼해. 진작 이결은 때려쳤어야 하는데 아니 아예 시작을 말았어야 했는데 사람인 줄 알고 상대했더니 이것들이 다 사람이 아니었네. 다 때려쳐. 병원이고 뭐고 당신 지금 당장 집으로 들어와. 밖에서 다 듣고 있던 신우들이 제 방으로 쳐들어와 다짜고짜 삿대질을 하더군요. 아니 옳게. 우리 막내 동생이 지금 애를 낳아서 좀 가보라는데 그게 그렇게 싫었어? 우린 아이들이 있으니까 못 가고 집에서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아기 우리가 봐줄 테니 얼른 갔다 와. 뭐? 니네 애들만 소중하고 내 얘기는 아무한테나 맡겨도 되는 존재냐? 야 이년들아. 니네 막내 동생이 애 아빠도 모르는 아기를 콘서트장에서 낳았다는데 그걸 왜 올케인 나보고 가라는 거야? 그것부터가 벌써 또라이 짓이라고. 알아? 시모가 갑자기 내 뺨을 때리더군요. 이 미친 할매가 감히 내 뺨을 때려? 그때부터 시댁 식구들과 저의 육탄전이 시작됐죠. 전 태권도 선수 출신인 우리 아빠로부터 단연간 배웠던 태권도 기술을 가감없이 발휘했어요. 날라차기며 뒤돌려차기, 주먹 휘두르기 등등 시모로부터 뺨을 먼저 맞았으니 이미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다 때려 눕혔어요. 그때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남편한테도 싸대기를 세게 때리고 침을 확 뱉고는 아기와 함께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 지옥 같은 소굴을 말이죠. 택시 타고 아기와 함께 친정으로 향하는데 이제 자유다 라는 말이 저도 모르게 터져 나오더군요. 그들은 지은 죄가 많고 뒤가 구린 사람들이니 이 사건에 대해 결고 넘어지진 않더군요. 저의 매운맛을 보여줬더니 이혼도 순순히 해줬어요. 그 후로 양육비도 매달 꼬박꼬박 주고 있고요. 친정 아버지께는 죄송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이혼이네요. 시댁에 더 있었다간 아마 스트레스로 이미 저 세상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께서도 너무 아니다 싶으면 과감히 인연을 끊는 게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저의 케이스처럼 막장 시댁은 거의 없겠죠. 결혼 전에 눈 크게 뜨고 꼭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때 가정의 달을 맞아 5월의 신부를 꿈꾸던 30대 여성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굳이 결혼을 해야 하나 결혼에 대해 다소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3년 전에 파혼을 했거든요. 그때는 저도 평범하게 성실하고 착한 남편 만나 아이 낳고
예쁜 가정을 이뤄 잘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이라는 걸 하려고 보니 그 단순하게 생각한 예쁜 가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더니 그 말이 정말이었어요. 연인으로서 이꼴저꼴 다 보고 그래서 서로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원래도 티격태격 잘하는 편이었던 저희 두 사람은 결혼 준비를 하며 서로 생각이 너무나도 달랐는데 그런 사람들이 뭐하러 결혼을 해서 불행을 자초하는지 저는 그럴 바에는 미련 없이 파혼하는 게 서로를 위해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비 남편이었던 남자친구는 제가 파혼하자고 했을 때 뭐? 무슨 파혼이야. 원래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 싸우는 거잖아. 우리도 그런 과정인 거지. 너는 헤어지는 게 그렇게 쉬워? 파혼은 무슨 파혼이야. 나는 너랑 결혼할 거야. 절대 못 헤어져. 라며 제가 싫다는데도 결혼을 강행하려 했는데요. 하지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결혼을 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부턴 저도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짐작하건대 남자친구가 저랑 꼭 결혼하고 싶었던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았는데요. 그건 바로 제가 소유한 아파트였죠. 제가 다른 또래에 비해 부동산에 대한 생각이 확고했거든요. 그래서 20대 초반부터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공부도 다각도로 하며 내 집 장만에 목을 맸었는데 그런 배경에는 집 때문에 서름이 많았던 제 가정 환경이 있었어요. 저희 집은 남의 집 새빵살이만 하던 형제 많은 가난한 집이었거든요. 거기에 아빠는 능력도 없으면서 무서웠고 엄마는 그렇게 사는 게 억울하지도 않은지 그저 참고 사는 그런 분이셨는데 저는 싫었어요. 주인집 눈치 보는 것도 싫고 이사를 다니며 새빵살이 하는 것도 싫었는데 어린 마음에 이게 다 집이 없어서 그런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 꿈은 제 집을 사는 거였는데요. 꿈도 나이를 먹는지 점점 저도 눈높이가 올라갔죠. 그냥 작은 방이라도 내 거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왕이면 남들도 부러워할 그런 집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후 저는 거의 돈을 쓰지 않고 돈을 모았는데요. 지금은 택도 없는 말이지만 그때 당시 저는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믿었어요. 거의 맹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래서 저희 20대 대부분은 고시원 생활을 하며 돈을 모은 기억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지긋지긋한 집에서 나와 혼자 지내는 건 꽤 괜찮았어요. 저는 형제 중 셋째였는데 제 밑으로 남동생도 한 명 있었어요. 그리고 제 위로 오빠와 언니가 있었는데 장녀도 아니고 막내도 아니라 자연스럽게 저는 엄마 아빠의 관심을 덜 받았어요. 제가 처음 취직해서 집을 나가게 되었을 때 아빠는 그동안 키워준 보람도 없다며 저한테 매달 생활비를 보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싫다고 했는데 제가 원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풍족하지도 못하면서 저를 낳아 고생만 시켰으면서 무슨 생활비를 보내라고 하는 건지 저는 끝까지 싫다고 버텼고 결국 집에서 쫓겨났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집을 나가면 돈이니까 참고 살아보려고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이 집에 살면 제가 버는 돈을 뺏길 것이 분명해 그냥 나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어찌 보면 이런 날이 올 것 같아 그동안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았는데 제가 모은 돈으로 방을 얻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가장 싼 고시원을 전전하며 지냈는데 어릴 때는 삶의 질이 중요하다는 걸 몰랐어요. 하지만 점차 고시원 생활이 불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딱 전세자금만 만들자 생각하며 돈을 모았는데요. 그래서 그때까지 제 몸무게는 말도 안 되는 39kg였어요. 하루에 한 끼, 그것도 가장 싸게 먹는 거 아니면 대충 때웠는데 살이 붙을래야 붙을 수가 없었죠. 보통 일을 하면서 점심 식대가 나오니 주로 그렇게 끼니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이 먹고 저녁은 우유 한 잔으로 넘기거나 했는데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저는 늘 말라 있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저는 제 몸이 단 한 번도 예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키가 큰 편이고 마르다 보니 길에서 모델 제안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는 이게 뭔가 얼떨떨했는데 페이가 듣고 보니 깜짝 놀랄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쇼에서는 모델은 아니어도 쇼핑몰과 지역 잡지 등의 전속 모델로 활동하며 돈을 벌었는데요. 그때도 저녁에는 식당 일을 하며 돈을 계속 모았어요. 하루라도 빨리 전셋집에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제 나이 26살에 좁은 원룸이긴 했지만 풀옵션으로 전세를 얻어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전세 보증금이 무려 4천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보증금을 빚도 하나 없이 순전히 제가 모은 현금으로 지불했는데 그때 알았네요. 아, 이게 사람 사는 집이구나. 근데 그 집이 진짜 오래되고 뷰라고 할 것도 없는 남의 집 담벼락에 말도 안 되게 오래된 구식 건물이었는데 저한테는 궁전 같은 곳이었어요. 그렇게 그곳을 시작으로 저는 본격적으로 더 나은 주거 공간에 살고 싶은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저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아파트밖에 없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청력에 엄청 공을 들였어요. 그러니 그런 제가 남자나 연애에 관심이 있을 턱이 없었는데 남녀의 인연이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거더군요. 첫사랑도 변변하게 하지 못한 저는 소위 말하는 연애세포가 없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남자보다는 돈이 더 믿을 수 있고 좋았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옆에 아무도 없을 때 이야기지 막상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면서 죽은 세포가 깨어난 듯 제 마음도 변하게 되었는데 그 시작은 짝사랑이었어요. 제가 모델 일할 때 사진 찍어주는 그 남자를 좋아하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내성적이고 이성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모르던 저는 소가리만 했어야 했는데 그때 몇 안 되지만 제 친구들이 그랬어요. 너는 짝사랑만 하다 끝나겠다. 솔직히 너 정도면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거 아니야? 모델이잖아. 라고 하는데 모델도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제 천직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 친구들은 저를 무슨 연예인이라도 되는 듯 치켜 세워주곤 했는데 제가 짝사랑하는 그 남자야말로 저보다 더 자신감 있는 여자들을 많이 만나봤을 거라는 생각에 더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나름 저는 제 마음을 표현하려 애를 쓰긴 했는데 그 남자는 둔한지 전혀 눈치를 못 채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좋아하길 1년이 넘어가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다른 스태프들이랑 회식을 하게 되었고 보통은 회식 참석은 하지 않고 식당 일을 하러 가는데 그날은 예외였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 조금이라도 같이 있고 싶었죠. 그리고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본의 아니게 술을 많이 먹었는데 저는 눈을 떠보니 그 남자 차에서 제가 자고 있었는데 얼마나 놀랍게요. 깼어요? 다행이다. 나는 깨어도 못 일어나길래 어째야 하나 난처했는데. 정말요? 죄송해요. 제가 술을 많이 먹었나 봐요. 원래 이렇게까지 마시지 않는데. 저 오래 잤어요? 좀? 그리고 제가 선정씨 집을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차에서 계속 자게 할 수도 없고. 집이 어디예요? 데려다 줄게요. 아, 괜찮아요. 택시 타고 가면 돼요. 가뜩이나 저 때문에 늦으셨는데 들어가셔서 쉬셔야죠. 나 내일 쉬어요. 그리고 차 가지고 와서 술도 안 마셨고. 선정씨 잘 때 나도 같이 잤더니 피곤하지도 않은데. 괜히 위험하게 택시 타지 말고 집 어디예요? 내가 데려다 주는 게 마음이 편해서 그래요. 저는 술김이긴 했지만 그렇게 그 남자와 단둘이 차를 타고 저희 집 앞까지 가게 되었어요. 사실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라서 차로 가니 금방이었는데 너무 아쉬웠죠. 그때만큼은 집이 아주 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는데 어쩔 수 없었죠. 그래서 내리기 전에 오늘 신세 진 건 제가 다음에 꼭 갚을게요. 제가 밥이라도 한번 살까요? 라고 했는데 그 남자가 그러더군요. 밥? 그럼 오늘 사요. 뭘 다음에 사. 마침 배도 살짝 고프고. 근데 어디 가기도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컵라면에 삼각김밥 어때요? 이 정도면 굉장히 싸게 먹히는 것 같은데? 저는 주책맞게도 그 순간 그냥 우리 집에 가서 라면을 끓여줄까? 그런 생각을 혼자 했어요.
하지만 혼자 사는 여자집이고 몇 마디 나눠본 적도 없는데 여자가 갑자기 자기 집에 가자고 하면 그 남자가 저를 얼마나 가볍게 볼까 싶어 저는 그러자고 했죠.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동네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먹었고 그때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었는데 왜 그리도 좋기만 한지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자주 먹었던 라면이랑 삼각김밥이었는데 미슐랭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맛있었죠. 게다가 그 남자와 저는 말도 제법 잘 통했는데요. 동이 트는 줄도 몰랐답니다. 저는 일할 때 그 사람이 하도 말이 없길래 과묵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농담도 할 줄 알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 저희 두 사람은 급속도로 친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까지도 좋아하는 마음은 표현할 수 없어 짝사랑만 이어갔어요. 몇 번 고백을 하려고 하긴 했는데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횟수로 2년 넘게 지내다 보니 이렇게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도 하자는 심정으로 디데이를 정했는데 그 디데이는 바로 발렌타인데이였어요. 그리고 제가 늘 그 사람과 촬영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에게 문자를 보냈는데요. 시간 괜찮으면 발렌타인데이에 만나서 밥을 먹자고 하니 그 사람이 기다렸다는 듯 곧장 오케이라는 단문자를 보내더라고요. 그때는 그 오케이가 내가 바라는 오케이가 아닌데도 저는 좋기만 했는데 그만큼 제가 정말 많이 좋아했어요. 적어도 그때는 그 인간의 진짜 모습을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이윽고 기다리던 디데이가 되었고 저는 그날만큼은 아주 정성스럽게 화장도 하고 옷도 잘 입고 싶었어요. 모델이라는 직업이 좋은 게 옷 선물을 자주 받는다는 거거든요. 촬영할 때 입은 옷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돈을 거의 쓰지 않는 저지만 옷은 많았어요. 그리하여 저의 첫 데이트가 시작되었고 저는 부끄럽지만 용기 내서 고백이라는 걸 했는데 그 남자가 피식 웃더라고요. 그리고는 드디어 하긴 했네. 나는 언제 하나 두고 보고 있었는데 라고 했는데요. 들어보니 제가 자기 좋아하는 걸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걸 어떻게 몰라. 아마 다른 스태프들도 다 알걸? 그러니까 그날 술에 취했을 때도 나더러 집에 데려다 주라고 했지. 뭐 나도 싫지 않았으니까 그날 일부러 술도 안 마시고 데려다 준 거고. 그리고 문자 왔을 때 딱 느낌이 왔어. 그래서 결심했지. 오늘은 네가 안 해도 내가 한다고. 날짜도 마침 딱 발렌타인데이더라. 원래 발렌타인데이는 남자가 고백하는 날이기도 하잖아. 그 사람은 행여 제가 부끄러워할까봐 주섬주섬 준비했던 초콜릿을 꺼내며 장난치듯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의 말에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순수했어요. 자, 받아. 그리고 내 마음도 같이 받아줘. 알겠지? 뭐예요? 내가 고백하려고 했는데 사람 민망하게. 민망하게 뭐가 민망해.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잡으려고 하잖아. 그리고 혼자 고백하면 살짝 뻘쭘하니까 같이 하자고. 그럼 덜 민망하잖아. 그건 그런데 그랬으면 먼저 좀 고백해주지. 내가 그동안 혼자 짝사랑하느라 얼마나 애가 탔는 줄 알아요? 완전 적반하장이네. 그러게 왜 그렇게 시간을 끌었어. 빨리 좀 하지. 내가 맨날 오늘은 좀 해라. 이런 마음으로 일 나간 거 알아? 치사해. 자기 좋아하는 거 뻔히 알면서 그동안 즐거웠나 봐. 즐겁지, 신났지.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나 좋아하는데 안 신날 사는 놈이 어딨나? 그리고 우리 다른 사람한테는 내가 고백했다고 하자. 발렌타인데이잖아. 그 사람은 참 다정하고 센스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연애하는 내내 이런 남자가 내 애인이라는 게 너무 기쁘고 자랑스러웠는데 그렇게 연애를 2년 정도 하니 서로 집에도 놀러가며 데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 남자친구는 월세로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는데 솔직히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아서 늘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보증금도 순전히 제 돈이고 모아둔 돈도 제법 있다 보니 다른 의미로 남자친구가 저를 대단하게 생각했는데 딱 그 타이밍에 청약이 당첨되었어요. 위치와 평수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못 먹어도 고라는 심정으로 넣었던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청약이 덜컥 당첨되었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동안 모았던 돈을 전부 털어넣었어요. 제가 가진 돈은 계약금에 불과했고 당연히 중도금은 대출을 받아야 했는데 저는 일단 전세 보증금이 있으니 무조건 아파트에 올인할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쁨을 남자친구랑 함께 나누는데 남자친구가 그랬죠. 우리 그 아파트 완공되면 결혼하자. 신혼집으로 너무 좋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좋은 집 장만해놓고 결혼하고 다른 곳에 살 생각은 없었는데 남자친구가 저렇게 말하니 프로포즈를 받기라도 한 듯 기분이 묘하더군요. 아파트가 보통 완공되기까지 2, 3년은 걸리지만 결혼이라니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어요. 그리고 먼저 저렇게 말을 하는 걸 보니 집 대출금도 같이 갚자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더군요. 살짝 아쉬운 마음도 들긴 했지만 저는 김칫국을 먹은 제 자신을 탓했어요. 결혼 전이고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건데 나라도 덥석 내 이름도 아닌 대출금을 같이 내자는 소리 못하지. 박선정, 정신 차려. 이렇게 자책하며 저는 제 힘으로 쉽지만은 않은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한번 중도금 나갈 때마다 휘청했는데 그래도 제 명의의 아파트가 생긴다는 게 꿈처럼 행복했죠. 그리고 그 즈음엔 아무래도 제가 더 돈에 연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돈 되는 일이면 마다하지 않고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즈음 꽤 큰 프로젝트 촬영이 있어 해외에 나갔다 오게 되었는데 그때 받은 돈이 액수가 좀 됐었죠. 저는 그걸 받아서 잘됐다 생각하고 대출금을 크게 갚았는데 그렇게 벌어서 메우고 또 벌어서 메우고 반복하다 보니 아파트가 완공이 되었어요. 그렇게 남은 중도금 대출이 잔금 대출로 전환이 되었고 그동안 꾸준히 잘 갚은 덕에 제가 그 집에 입주할 쯤은 남은 대출금은 1억 남짓이었는데 다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신기해했죠. 그러니까 제가 그 집을 현금으로 총 3억 정도에 들어가게 된 건데 위치도 그렇고 이미 완공되기 전에 집값이 마구 뛰었어요. 그래서 다들 저더러 로또 아파트 받았다고 부러워했는데 그렇게 저랑 남자친구는 행복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죠. 제가 먼저 아파트에 들어가 있었고 결혼하면 가정가구를 차려하게 될 것 같아 저는 최대한 물건을 사지 않고 버텼어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이런 제안을 했는데요. 굳이 우리가 떨어져 지낼 필요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낭비인 것 같아. 일단 내가 오피스텔에서 쓰던 게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자기 아파트 내가 들어갈게. 그리고 같이 결혼 준비하면 되지. 라며 은근슬쩍 남자친구가 동거하자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다고 하지만 동거라니 저는 좀 내키지 않았는데 남자친구는 어차피 결혼할 사이고 동거가 합리적인 선택이라며 저를 계속 설득했어요. 생각해봐. 월세도 아깝고 각각 살면 공과금도 각자 다 내야 하잖아. 원래 결혼하기 전에 같이 살아보는 것도 요즘은 트렌드야. 막상 결혼식하고 같이 사는데 죽어도 안 맞으면 그땐 어떡해. 이혼하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이렇게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저를 설득했는데 나중에는 자기도 너무 외롭다며 저랑 한시도 떨어져 있기 싫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바보 같았는지 그 말이 신경 쓰였고 저 역시도 계속 혼자 살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랑 한시라도 빨리 함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결혼 전 동거를 하기로 했는데요. 생각을 바꾸니 어려운 일도 아니었어요. 결혼하면 네 돈 내 돈 할 것 없이 우리 돈이 될 텐데 남자친구가 살던 오피스텔 월세가 상당했거든요. 그러니 같이 살면 그 돈을 세이브할 수 있고 멀리 볼 때는 그게 나은 것 같았는데 그렇게 남자친구가 제가 사는 아파트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마침 필요한 가정가구들도 많았는데 그때만큼은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했죠. 또한 사랑하는 사람과 이젠 한 집에서 같이 산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설레고 행복했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쭉 이 남자랑 함께 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사람 사는 게 마냥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었고 남자친구 말이 자기는 모은 돈이 없어서 오피스텔 보증금을 빼면 그 돈으로 결혼 준비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남자친구가 살던 오피스텔이 좀처럼 나갈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 집이 나가야 그 보증금으로 결혼 준비를 하는데
공실임에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없었고 시간만 마냥 흘러갔죠. 그렇기에 저는 자꾸만 조바심이 났는데 남자친구는 그런 저에게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자기는 보증금 못 받고 있는데 괜찮아? 뭐 떼먹을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돈도 아닌데 뭐 어련히 주겠지. 그리고 나는 이미 자기랑 같이 살고 있어서 괜찮은데 여기 사람들 다 우리가 신혼부부인 줄 알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것도 신경 쓰인단 말이야. 우리 아직 결혼 전인데 사람들 속이는 것 같고. 에이, 무슨 그런 생각을 해. 우리 결혼할 거잖아. 자기가 요즘 너무 예민해. 그럴 필요 없다니까. 마음을 좀 더 여유 있게 가져. 저는 자기가 받아야 하는 보증금인데도 저리 여유를 부리고 있는 남자친구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저라면 어떻게 해서든 그 돈을 받아왔을 것 같은데 남자친구는 이미 같이 살고 있으니 결혼은 천천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더 마음이 급하고 짜증이 났는데 확실히 같이 살면서는 사소한 일로 다투는 일이 늘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그렇게 싸운 기억이 잘 없는데 제가 제 집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화장실 쓰는 거며 재활용, 그리고 전기나 물 쓰는 것에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 남자친구는 저더러 쫌스럽다고 했어요. 그렇게 아껴도 부자 되지 않는다며 비아냥거리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다투고 나면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주는 남자친구였는데 그래서 헤어질 생각은 하지 않았죠. 사람이 원래 맞춰가며 사는 건데 저는 저희 두 사람도 이렇게 맞춰가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남자친구랑 함께 살아 좋은 점도 많았는데 무엇보다 정말로 신혼부부가 된 듯 즐거움이 많았어요. 같이 청소도 하고 맛있는 밥도 만들어 함께 먹으니 밖에서 돈 쓰면서 데이트하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남자친구랑도 잘 맞아서 이렇게 지내면 돈도 금방 더 모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었는데 그것도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었어요. 저는 꼭 필요한 거 말고는 돈을 아예 안 쓰자는 주의였는데 남자친구는 돈을 아주 쉽게 쓰는 타입이더라고요. 자기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남들 사주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충동 구매가 많았는데 연애할 때는 몰랐지만 같이 사니 이건 꼭 고쳐줘야 하는 나쁜 습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 꼭 필요할 때는 돈이 없어 마이너스 통장을 썼는데 결혼해서 같이 살면 그 역시도 제가 갚아야 하는 빚이잖아요. 하지만 결혼도 하기 전인데 돈 가지고 잔소리하는 게 쉽지 않았고 저는 그건 결혼하면 가장 먼저 상의해야겠다고 생각한 문제였는데 돈에 대해 생각이 다른 건 다른 문제에서도 갈등의 원인이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한심하게도 자기 오피스텔이 나가지 않고 있으니 자기 보증금에서 월세를 계속 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월세 계약 끝났고 자기는 이사 왔잖아. 그런데 왜 월세를 내고 있어? 집주인 할아버지가 다음 세입자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가 내는 거라고 하던데 이사는 내가 자발적으로 나온 거잖아. 그게 아니지. 자기는 월세를 아끼려고 내 아파트에 들어왔잖아. 근데 지금 그러면 살지도 않고 돈만 내고 있는 꼴인데 그러다 돌려받을 월세도 없어지지. 그러니 아예 이건 법으로도 말이 안 돼. 지금 보증금 못 받고 기다려주는 것도 크게 양보하고 있는 건데 이게 무슨 경우야? 그런 거야? 나는 다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하길래 그런 줄 알았지. 그리고 거기가 무슨 개발을 한다고 해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2배 가까이 올렸대.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보러 오지도 않고. 뭐? 보증금을 올렸다고? 저는 남자친구의 말에 속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그러니 그 집주인 할아버지라는 사람도 남자친구한테 덤탱이를 씌우려 했던 거겠죠. 그리고 제 생각에 돈 돌려주고 싶지 않으니 보증금 다 까먹을 때까지 집을 새놓을 생각이 없어 보였는데요. 저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남자친구의 돈은 곧 제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열을 올리면서 방법을 찾았죠. 그리고 그 방법은 어렵지도 않았어요. 이미 정해진 법의 틀에서 해결하면 됐는데 그 집주인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니 거짓말처럼 보증금을 돌려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돈으로 결혼 준비를 하자고 했던 남자친구는 저랑 상의도 하지 않고 자기 카드값이랑 그동안 썼던 마이너스 통장을 해결하느라 보증금은 다 썼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우리 결혼은? 결혼은 하지. 근데 당장 카드값이랑 빚은 해결해야 하잖아. 몰랐는데 마이너스 통장이 만기더라고. 그래서 돈도 생각했다 갚았지. 우리 결혼하는데 내가 빚까지 달고 가면 좀 그렇잖아. 정말 왜 그래? 그렇게 생각을 했어도 나랑 상의는 했어야지. 무슨 상의? 우리 아직 결혼 전이고 그 돈은 내 돈이잖아. 내가 내 돈 가지고 내 판단 하에 썼다는데 내가 잘못한 거야? 뭐? 저는 좋을 때는 이미 가족이라도 된 듯 이야기하던 남자친구가 아직 결혼 전이라고 네 돈 내 돈을 따지는 황당하다 못해 서운했어요. 솔직히 그 돈 제가 나서지 않았으면 그 성격에 온전히 다 받지도 못했을 돈이었는데 저렇게 매몰차게 이야기를 하다니 그때 너무 속상해서 더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러자 그날 저녁 남자친구는 미안하다며 저에게 사과를 했는데 자기는 정말 순수하게 저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자기 빚을 먼저 갚았다고 거듭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상의 안 한 건 미안하지만 그것 또한 저를 위해서 한 거니 이해해달라는 거였죠. 그리고 어차피 이미 쏜 돈이기에 더 생각해봤자 제 속만 쓰렸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물으니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처음부터 부를 사람 별로 없다고 결혼식은 간단하게 해도 된다고 했잖아. 그런데 나는 우리 부모님 의견도 있고 친척도 있고 초대할 사람도 많으니 아예 안 할 수는 없고 적당한 곳 내가 섭외해서 형식만 갖춰서 하는 걸로 하자. 요즘은 꼭 결혼식장에서 안 해도 되니까 내 후배들 불러서 스냅사진 찍고 우리도 파티하는 것처럼 즐겁게 하면 되지. 그리고 우리는 가장 큰 신혼집이 이미 해결됐으니 문제는 신혼 살림인데 그건 차차 마음에 드는 걸로 채워나가면 되지. 자기 일단 그 예쁜 냉장고 사고 싶다고 했잖아. 우선 우리 그거랑 우리 쓸 침대만 먼저 사자. 나머지도 돈 생기면 그때마다 장만하고. 어때? 저는 초롱초롱한 눈으로 자기 계획이라며 말하는 남자친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무슨 소꿉장난도 아니고 저는 가정 가구는 한 번에 맞춰서 드리고 싶었는데 저렇게 말을 하니 하고 싶은 말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아쉬운 건 저였고 저는 그럼 제가 모든 경제권을 가지고 오는 조건으로 제가 신혼 살림을 일제히 장만하기로 했는데요. 남자친구는 좋다고 신나하더군요. 사실 그때부터 저는 말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하지만 이미 같이 살고 있기에 결혼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 저였기 때문에 저는 이 모든 문제를 다 끌어안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솔직히 빠른 시일에 해결할 자신도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말한 대로 저는 결혼식에는 달리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결혼식, 신혼여행, 스드메 같은 것에 큰돈을 쓰고 싶지 않았고 남자친구가 자기 빚을 해결하고 왔기에 결혼 후 부담해야 할 빚은 집 대출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둘이 벌어 집 대출금 해결하고 또 돈을 모으면서 그때부터 아이 계획도 세우고 남들 사는 것처럼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또다시 문제가 터졌죠. 그건 상견례를 빙자한 예비 시부모님을 저희 집에 초대한 이후에 벌어졌는데 예비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왔을 때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집이 너무 좋다면서요. 특히 남자친구 어머니가 많이 좋아하셨는데 자기 아들이 이런 집에서 산다고 생각하니 너무 뿌듯하다고 저한테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비 시부모님이 다녀가신 후 남자친구가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다시 화가 치밀 정도입니다. 그때 당시 남은 대출이 1억이 안 되는 돈이었는데 남자친구가 그 대출금을 자기가 갚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알기로 남자친구는 돈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부모님이 해주기라도 한 건지 저런 말을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그래도 생각이 있어서 집 대출이라도 먼저 해결해 주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남자친구는 다른 꿍꿍이가 있었어요. 나는 자기만 좋다고 하면 그 빚마저 털고 부담 없이 시작하고 싶어. 지금까지는 그냥 내가 얹혀 산 거지만 앞으로는 같이 사는 건데 나도 뭔가는 해야지. 이자도 아깝고.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좋은데 근데 무슨 돈으로? 자기 돈 없잖아. 전에 보증금 다 빚 갚는 데 쓴 거 아니었어? 그게 엄마 아빠 사는 집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돼. 뭐라고?
그건 안 되지. 우리 살자고 부모님한테 빚을 만들어 드리냐? 대신 명의는 공동명의 어때? 사실 이건 엄마 아빠가 그랬으면 하는 거거든. 우리 집에 왔는데 너무 좋으니까 이왕이면 공동명의 하면 더 좋겠다고. 뭐? 공동명의? 지금 농담하는 거야? 우리 아파트 시세가 얼만데 1억도 안 되는 돈으로 공동명의를 해달라고 하면 어떡해? 에이, 우리가 남이야? 이제 결혼하면 진짜 가족이 되는데 뭘 그런 걸 따져. 그리고 이왕이면 부부가 공동명의 하는 게 더 있어 보이지. 아니, 그렇게 따지면 나만 손해지. 자기도 옆에서 봐서 알잖아. 내가 이 집 사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래, 봤어. 근데 그때는 우리가 가족이 아니었잖아. 우리 집 완공되면 신혼집 하자고 한 사람은 자기였어. 그럼 그때부터라도 같이 부담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공동명의 주장하려면 최소한 그 정도는 했어야지. 근데 이제 와서 10억 시세인데 아파트를 1억도 안 되는 돈으로 공동명의 하자고? 답답하다. 너는 그런 게 중요해? 내 마음이 안 보여? 서로 한 가족이 되는 거 좋게 좋게 하자는 거지. 그리고 내가 1억만 내놓고 공동명의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남은 대출금이 그거잖아. 만약에 남은 대출금이 그것보다 더 많았더라면 나는 그때도 똑같이 말했을 거야. 그러니 나도 성의를 보였으니 너도 성의를 보여서 우리 서로 기분 좋게 스타트 하자고 하는 건데 이런 내 마음이 잘못된 거니? 그럼 대출금만 갚아주면 좋고 명의는 네 명의만 했으면 좋겠어? 그럼 나는 내가 서운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해? 남자친구는 제가 공동명의를 해주지 않겠다고 하자 서운하다며 난리였어요. 거의 울 것 같은 얼굴을 하기도 했는데 제가 너무하다고 그런 여자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결혼하면 밖으로 저에게 잘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생각밖에 없었는데 저는 돈 액수에만 집착한다며 저를 돈만 박히는 속물 취급했어요. 여기서 속물이 정말 저인가요? 저는 그날부터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같이 살면서 돈을 모아 다음 집을 간다면 그때는 공동명의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다 갚은 거나 다름없는 제 집에 들어와 사는 거고 아무리 대출금이 조금 남았다고 한들 그거 갚아줬다고 저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건데 남자친구는 자꾸 저더러 틀렸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렇게 해주기 싫었고 그럴 바에는 그 돈은 안 받겠다고 철벽을 쳤는데 남자친구는 끝까지 저만 나쁘다고 서운하다 어쩐다 삐쳐 있었어요. 하지만 그 부분은 저도 양보할 수가 없기에 결혼이고 나발이고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되었는데요. 이런 말 좀 치사하지만 그때부터 아쉬운 사람은 제가 아니었거든요. 전에는 헤어지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남자친구가 계속 저에게 실망을 주다 보니 지금도 이런데 결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엇나가면 결혼은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원래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한다고 남자친구도 이런 제 마음을 어느 정도는 눈치챈 듯 싶더군요.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남자친구는 제 뜻을 알겠다며 공동명의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제 마음이 미쳐 다 풀어지기도 전에 남자친구는 더 황당한 요구를 저에게 해왔어요. 아니, 자기가 공동명의 포기하는 대신 결혼하면 그달부터 자기 집에 매달 제가 번 돈으로 생활비 200만 원씩 보내드리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황당하고 웃기지 않나요? 내 부모도 아니고 지 부모인데 공동명의 안 해준다고 저더러 자기 부모님 생활비를 드리라니 이건 또 무슨 개소리인가 싶었죠. 당시 제가 내고 있던 원금과 이자가 200만 원이 안 됐거든요. 지금 뭐라는 거야? 나한테 돈 맡겨놨어? 200만 원이 적은 돈이냐고. 그런데 순전히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드리라는 건 무슨 심보야? 우리 부모님도 노후자금이 필요하잖아. 사실 내가 생활비로 다달이 80만 원씩 보내드리고 있었는데 요즘 아빠가 밖에서 몸 쓰는 일 하기도 힘들고 엄마가 그동안 하던 청소일 하기 힘들다고 생활비가 더 필요하다고 그랬거든. 근데 무슨 수로 대출금을 갚아주겠다고 했던 거야? 생활비도 없으시면서. 말했잖아. 그건 지금 살고 있는 집 담보로 대출받을 생각이었다고. 아들 장가 보내는데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냐고 엄마가 그랬어. 그래야 며느리한테 생활비 받는 게 안 부끄럽다고.
아, 처음부터 생활비 받으려고 그런 거였구나. 뭐 딱히 그렇다기보다 다들 부모님한테 어느 정도 돈은 드리고 있지 않나? 자기가 자기 부모랑 연 끊고 살아서 잘 모르나 본데 다른 집 정상적인 자식들은 다 그래. 그 소리는 나는 정상이 아니라는 거야? 에이, 말꼬리 잡지 말고. 자기가 그렇게만 해준다면 전에 얘기했듯이 내가 남은 대출금 털어주고 명의 타령도 하지 않을게. 대신 자기는 우리 부모님 생활비만 드려. 이 정도는 괜찮잖아. 아니, 안 괜찮아. 내가 언제 내 남은 대출금 털어달래? 그럴 필요 없고 그냥 집 담보대출 받지 마시라고 해. 내 대출금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리고 자기 부모님 생활비는 하던 대로 자기가 부담해. 정상적인 자식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왜 나한테 밀어? 아님 예정대로 내가 경제권 가지고 오면 월에 우리 돈으로 100만 원씩은 보내드릴게. 그럼 되는 거지? 솔직히 200만 원이면 너무 과하잖아. 내가 뭐 얼마나 번다고. 그리고 오빠도 알지만 나는 고정 수입이라는 게 없어서 한 달에 200도 못 벌 때 있어. 요즘은 식당 일도 안 하잖아. 그건 그래. 그래서 하는 말인데 그거 다시 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 당장 애 가질 것도 아닌데 하던 대로 열심히 살면 되지. 그리고 자기는 부모랑 척지고 살고 있지만 나는 아니잖아. 그냥 네 부모 내 부모 가르지 말고 우리 부모라고 생각하고 몰빵해 드리자. 자기는 자기 부모한테 그렇게 야박할 수 있어? 싫으면 공동명의 해주던가. 뭐라고? 진짜 듣자 하니까 못 들어주겠네. 그 소리는 내가 공동명의 해주면 부모님 생활비는 안 드려도 된다는 거야? 그야 아주 안 드릴 수는 없지. 그럼 내가 중간에서 말 잘해 볼 테니까 자기가 말한 대로 월에 100만 원씩 보내드리자. 저는 남자친구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공동명의 안 해주면 200만 원씩 제 돈으로 내놓으라는 억지처럼 들렸는데요. 그냥 결혼을 안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래서 곧장 필요 없다고, 결혼이고 나발이고 하기 싫다고 정확하게 전달했는데 남자친구가 길길이 날뛰었어요. 무슨 고작 이깟 걸로 파혼을 입에 아주 개거품을 물더라고요. 고작 이깟 일로 파혼을 하자고? 아니, 너는 그런 소리가 어떻게 쉽게 나와? 원래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 싸운다고 하잖아. 우리도 그런 건데 뭐? 파혼을 하자고? 더 원래 이렇게 가벼운 애였냐? 그러니까 너는 돈 때문에 우리 결혼을 깨자는 거네 라고 방방 뛰었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그 못된 심보 때문이지. 내가 언제 자기한테 뭐 해달라고 한 적 있어? 공동명의도 부모님 생활비 얘기도 다 자기가 꺼낸 말이야. 그렇게 따졌으면 이 집에 사는 동안에도 월세 낸다 생각하고 대출금 같이 갚자고 했겠지. 근데 나한텐 그런 말도 안 했잖아. 그야 아직 우리가 부부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내가 아주 공짜로 산 건 아니잖아. 공과금 내가 내고 관리비도 냈어. 자기는 짠순이라 냉장고도 안 채우지만 나는 부지런히 사다가 채웠다고. 우리 그거 같이 먹었잖아. 누가 들으면 나는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가 사다 둔 것만 먹은 줄 알겠네. 그건 자기가 먹고 싶어서 사다 놓은 거야. 나도 시장 봐서 채우고 같이 해 먹고 했어. 그리고 공과금? 그거 몇 번이나 냈는데 꼴랑 한 번 냈잖아. 관리비도 자기가 처음에 기세등등하게 낸다고 하더니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고 그 뒤로 안 했고. 그래도 낸 건 낸 거잖아.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그게 중요해. 중요해. 그럼 대출금도 한 번 내면 다 낸 거냐? 우리는 이래서 헤어지는 거야. 말이 안 통하잖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자기는 지금 결혼을 빙자해서 내가 마련한 것들에 숟가락만 얹으려고 했어. 야, 사람을 뭘로 보고 아파트 있다고 지금 유세 떠는 거냐? 그리고 생각을 해봐라. 내가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데 결혼해서 와이프 집에 산다고 하면 남자가 얼마나 가오가 떨어지냐?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남은 대출금 갚아주고 공동명의 좀 하자는데 그게 그렇게 배가 아파? 그래, 그게 네 심보잖아. 그래놓고 밖에 나가서는 네가 다 낸 것처럼 할 거지? 나는 그게 싫다고. 자원 그렇게 공동명의 하고 싶으면 집 시세의 절반 가지고 와. 그럼 공동명의 해줄게. 야, 너 진짜 도둑년이다. 시세? 네가 이 아파트 산 가격이 3억 대인데 왜 시세로 따져? 나한테 지금 시세 차익을 남기겠다는 거야? 왜 이렇게 열을 내? 나는 그 정도가 아니면 공동명의 싫다는 거야. 방금 억울하다고 생각했지. 나도 그래.
내가 그동안 힘들게 다 했는데 이제 와서 마지막에 조금 도와주고 공동명예 해달라고? 그거 싫으면 자기 부모님한테 월 200씩 주라고? 이게 무슨 억지니? 그게 왜 억진데? 이제 진짜 지친다. 이렇게 힘든데 왜 결혼을 하니? 이제 너란 사람을 좀 알겠어. 우린 안 맞아. 쥐뿔 하나도 없으면서 있는 척만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그렇게 버는 것 이상으로 썼겠지. 너 진짜 사람 쓰레기로 만들래? 네가 궁색하게 사는 거야. 다들 나 정도는 하고 산다고. 사람들이 네가 아껴서 아파트 사고 다들 대단하다고 하지? 근데 속으로 정말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너 독하다고 사람들 뒤에서 수근거렸어. 삐쩍 말라서 돈만 밝히고. 네가 얼마나 추한지 너는 모르지? 모델이라고 카메라 앞에서 설치니까 진짜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았냐? 저는 남자친구, 아니 그놈의 주둥이에서 나오는 막말에 손발이 저절로 떨렸어요. 그동안 저런 생각을 가지고 저랑 같이 살부비고 살고 있었다니 너무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면 더 잘 되지 않았냐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는데요. 이놈은 못 나가겠다고 버티더군요. 여기에 있는 물건들이 전부 자기 건데 자기가 어딜 나가냐고 배짱을 튕겼어요. 그러면서 결혼하면서 저는 손해 하나 보지 않으려 한다고 저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았는데 누가 할 소리를 셀프로 하는 건지 상종도 하기 싫었죠. 그래서 참지 않고 말했어요. 너야말로 나한테 뭐라도 뜯어가고 싶은 거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자기를 모독했다며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나요? 저는 할 수 있으면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도 같이 하려고요. 그리고 애당초 우리 둘만 있는 곳에서 주고받아 말인데 무슨 명예가 있어요? 저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 그만하고 네 집 내가 내일 당장이라도 용달 불러 니네 집에 보내줄 테니 꺼지라고 했어요. 그러자 이대로는 정말 제가 파혼을 할 것 같았는지 한숨을 푹푹 쉬던 남자친구는 알겠다며 자기가 100번 1000번 양보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또 사랑 타령을 하더군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너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이야. 남자가 결혼까지 하려고 했다는 건 전부를 다 바치겠다는 거거든. 제발 내 마음 좀 알아주라. 저는 그 구차한 사랑 타령에 지랄하고 자빠져 있다고 제대로 응수해줬어요. 사랑은 개뿔. 사람 그만 기만하고 정말로 나를 사랑했다면 이 집에서 순순하게 나가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제가 너무 화가 나서 후회할 말을 하는 거래요. 그러니 자기가 참고 기다리겠다고 하는데 와 정말 미치겠는 거 있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저희는 법으로 남이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사실혼이 인정될 그럴 기간도 아니었고 제 집에서 제가 싫은 사람 하나 내쫓지 못할 이유가 없었기에 저는 2번 고민도 하지 않고 경찰을 불렀는데요. 그게 자기한테 수치고 굴욕이고 상처라나요? 그놈은 결국 제 뜻대로 파혼에 응했어요. 그런데 업계 사람들한테 제 이야기를 정말 먹같이 하고 다녔더라고요. 제가 단물만 쏙 빼놓고 돈돈돈거리며 자기한테 함부로 했다며 제 이기적인 모습에 질려 파혼했다고 떠들고 다니는 듯 했는데요. 그 좁은 동네에서 소문은 금방 퍼져나갔어요. 그러니 제 귀에 들어오는 건 순식간이었고 저는 그 길로 그놈이 말하던 명예훼손으로 그놈을 고소했죠. 없는 사실을 떠들며 저를 천하의 나쁜 사람으로 몰았으니 이건 명예훼손이 맞잖아요. 그리고 저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그놈이 했던 방식 그대로 그놈을 그 바닥에서 매장했는데 저는 누구 말처럼 거짓말은 하지 않았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놈은 충분히 쓰레기였으니까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놈은 더 이상 이 바닥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이미 그놈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벌써 그놈에게 한 번씩 대인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놈이 그럴 줄 알았다고. 게다가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했으니 그놈이 하는 말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졌는데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놈이랑 파혼하고 제대로 횡재를 하게 되었어요. 파혼이 이혼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자랑은 아니라서 저는 최대한 사람들과 사적인 접촉을 줄이고 일만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다 저한테 의류 쇼핑몰 사업을 같이 해보자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저를 처음으로 모델로 써주셨던 분이셨어요. 그때 그 쇼핑몰이 쇼핑몰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인터넷 스토어 수준이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제안을 하셨어요. 선정씨, 나 이번에 진짜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우리 동업할래요? 일단 쇼핑몰 플랫폼은 내가 하고 선정씨는 전속 모델하고 그리고 우리 같이 옷도 보러 다니고 디자인도 하고 그렇게 같이 해요. 수익은 6대4. 나중에 잘 되면 그때는 5대5. 어때요? 나는 요즘 선정씨 느낌 너무 좋더라. 정말요? 그럼 사장님이 너무 손해인 거 아닌가? 정말 그렇게 해도 되시겠어요? 괜찮아요. 사람이 이 정도 딜은 해야 서로 열심히 해서 윈윈하죠. 그럼 하는 걸로 알아도 되죠? 나 부끄러워서 이런 말 잘 못하는데 사실 나 선정씨 처음 봤을 때부터 친구하고 싶었거든요. 사람이 악바리 근성 있어야지. 나도 그런 과거든요. 우리 진짜 이 약물고 해봐요. 저는 그런 연유로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사업을 제안한 사장님, 이제 언니라고 부르는데 언니와는 둘도 없는 친구이자 자매 같은 사이가 되었죠. 사람이 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둘은 자매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정도로 그 결이 비슷했어요. 그리고 생각하는 방향과 좋아하는 취향도 비슷한데 그렇게 1년 정도 일하는 재미에 푹 빠져 사니 제 통장에는 꽤 많은 돈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집 마지막 대출금도 진작에 다 갚았는데 저는 그 집을 시세 차익 9억을 남기고 현재는 다른 동네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언니랑 이웃하며 거의 매일 같이 붙어 살아요. 그리고 아파트를 재미를 봐서인지 부동산 임대 사업도 해보려고 요즘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제 얼굴이 그렇게 좋아졌다고요. 그리고 무슨 악연인지 그놈이랑 다시 만난 적이 있었는데 어이없게도 지인의 돌잔치에 초대받아 갔더니 거기서 그놈이 돌 사진을 찍어주고 있는 거 있죠. 그것도 잘 따라주지 않는 애기 때문에 진땀을 빼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그동안 혼자 세월의 풍파를 다 맞았는지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에 반면 저는 이제 저한테 제법 투자하고 공동이라고 하지만 대표직을 맡다 보니 신수가 훤해졌는데 그놈이 저를 보고 입을 떡 하고 벌리며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그 타이밍에 박 대표 오랜만이네. 요즘도 그렇게 바빠? 우리 얼굴 좀 보고 삽시다. 하며 한 젊은 남자 사장이 저를 불렀는데요. 그놈 표정에서 많은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통쾌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저런 놈이랑 파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날 참 기분 좋게 취해서 오랜만에 꿀잠을 잤네요. 그리고 지금은 연애나 결혼보다는 제일 열심히 하며 그동안 못 누린 인생을 재미나게 살 생각인데 어릴 때 하도 못 해본 것이 많아서일까요? 요즘은 매일매일 즐거움 투성입니다. 무엇보다 돈 버는 재미가 제일 재밌는데 전에는 돈은 좋아해도 일은 재미없었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일도 너무 재미있어서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무의식 중에도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같이 사업하는 언니도 너는 병이야. 너 일한다고 내가 수익 배분 다시 해주지 않는다. 적당히 해. 내가 요즘은 네 눈치 보여서 놀지를 못해. 라고 혀를 내두르는데 일이 너무 재밌는 걸 어쩌겠어요. 그러니 저는 당분간은 이렇게 살아야 할 것 같은데 부디 건강 잘 지키며 제가 좋아하는 일을 오래오래 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 그때 그대로 그놈과 결혼을 했다면 어땠을까 생각할 때도 있는데요. 몇 번을 생각해도 그때 그놈이랑 파혼한 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아마 그대로 결혼을 했어도 제 성격에 이혼했을 것이 뻔하거든요. 비록 꿈에나 그리던 예쁜 가정은 이루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그 대신 만족도 100% 싱글 라이프를 즐기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제 행복을 위해 열심히 살아갈 마음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파혼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어요. 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만 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나쁜 사람들 말고 이왕이면 좋은 사람들만 함께 하세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